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냐? 이것은 제 판단에 그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듭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권의 북한과 그 세계 2편에 같이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북한이 과연 2018, 19년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시간이 지나고 2022년 작년까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노선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그 현재죠. 올해부터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그 또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북한이 보기에는 북한이 완전히 핵 보유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반작용이라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에 나타난 북한 도발은 상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2022년과 비교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을 특정해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2022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총 7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33차례 정도 이상으로 발사를 해서 역대 최대의 도발을 했는데요. 그 도발의 다수는 북한이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고 북한 내부에 침묵할 경우에도 있고요. 만약에 자신들의 그런 도발을 밝힐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국가, 결국 한국과 미국일 텐데 그 국가를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2021년 8차 당대에서 채택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여정의 이 담화가 계속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북한이 자신들 미사일,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 개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신들의 자위권 국방력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게 이중잣대 논리라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열심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정당하고 이것은 다른 국가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만큼 명분을 중시하는 행위인데요. 2023년의 도발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양상이 미국과 한국을 특정해서 이 무기를 시험하고 실전 테스트를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장도와 위험도는 훨씬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미가 연합훈련할 동안에는 그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금기죠. 왜냐하면 이게 한미의 연합훈련이 사실 197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했을 경우,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잠적했습니다. 나타나질 않았고 훈련이 끝나야 이제 어디 있었는지가 나타날 정도. 왜냐하면 이 연합훈련을 한미가 한다면은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 한국의 자산도 마찬가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감시, 정찰, 타격 능력이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미국이 그 자산을 통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간 연합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합훈련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연합훈련이 끝난 후에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했습니다. 시작은 사실 작년 11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최초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한미가 프리덤 쉴드라서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냐? 이것은 제 판단에 그만큼 자신들의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핵 보유국이 됐죠. 그래서 핵 보유국이 되고 나니까 서로 핵 무기를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공멸, 이걸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라고 얘기를 하죠.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핵전쟁은 안 하지만 오히려 제한적인 재래식 전쟁은 늘어났다.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이에 카슈미르 지역의 분쟁인데 그 분쟁의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고 하는데,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모습이 한반도에 나타났다. 그만큼 강력한 억제를 위해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런 북한에 의한 그런 도발이 같이 보이는 그런 형태를 앞으로도 이것이 좀 종종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한반도의 그런 안정 불안적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면서 이것이 시험 발사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20년과의 차이죠. 동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동신문의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필 같은 인물인데요. 인민훈장까지 받을 만큼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논설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글이 깁니다. 그래서 동태관이 한번 쓴 걸 읽는 괴롭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동태관이 얘기한 것에 아주 명확하게 자신들의 시험 발사는 훈련 발사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일종의 과시의 정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건 작년부터 좀 어떻게 보면 연속성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플랫폼을 다양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수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 기차 위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보였고 근데 둘 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군사적으로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수지라는 것은 원점이 그 저수지라는 게 탐지식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격을 할 수 있고 또 기차라는 것은 딱 선로 위만 다니기 때문에 거기도 발사하면 이 탐지식별이 되기 때문에 거기를 반격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플랫폼을 다양하게 한다면 한미가 대비를 할 때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두 개만 하면 되지만 북한이 그 사실 선로에 또 동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사전 탐지 식별로 타격할 목표로 잡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미가 그만큼 더 많은 미사일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그 탐지 식별의 자산도 훨씬 많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것을 노리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그 마지막 북한의 도발 특징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하고 나서 북한 내부에 잘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신들이 도발하면 그 북한 내부에 그대로 다 알리고 북한 내부에 알린다는 건 노동신문에 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북한이 갖고 있는 KCNA라고 불리는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대외 매체입니다. 근데 올해에는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 때 대내 매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것을 다 올리고 있다. 저는 이거를 북한이 피포위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피포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위당했다라는 그 피포위를 당했다라는 그 의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은 지난 70년간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명분과 역동으로 작동을 했죠. 늘 이런 겁니다. 북한이 외부 세력에 포위당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해서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의 긴장이 그만큼 조성되고 외부의 긴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피포위 의식을 자극하는 형태로 노동신문에 자신들의 미사일, 거기에 또 왜 미사일을 쏘는가에 대한 한미에 대한 비난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올해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라 북한이 아까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핵 범영화도 만들었고 이만큼 핵을 고도하고 정면 돌파전을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포기 안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합니다.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핵 군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일부 들리고 한국 내에서도 일부 들립니다.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떼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 거죠. 늘 그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마침내 달성되는 것에 굉장히 근접한 상황까지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작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북한이 2019년 스톡홀름에서 마지막 미국 간의 실무회담이 깨지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미국한테. 하나는 발전권이고요. 또 하나는 생존권입니다. 발전권이라는 것은 2019년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요구한 건데 2016년 이후에 통과된 그 유엔이죠. 유엔에서 5개의 제재를 다 해제해라. 그 제재 때문에 북한이 발전을 못하니까 이런 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 제재를 다 해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생존권이라는 것은 한미가 하고 있는 연합훈련의 그냥 중단이 아니라 영구 중단.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보내고 있는 전략자산의 연구 투사 금지. 그 리스트 끝에는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북한이 원하는 발전권과 생존권이 오히려 더 침해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핵을 고도로 개발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한미가 연합훈련의 대비태세의 그 수준과 규모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더 자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전략 자산이 여러분 얼마 아시겠지만 전략 핵 잠수함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더 오히려 역작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드디어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한일 관계가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던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일 관계가 이만큼 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저는 북한의 핵 질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만큼 핵을 쏴대니까 한국 국내 여론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 한일 간의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그 위협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게 뭐 역사라는 거를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조작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북한에 이런 핵 질주가 없었다면 과연 한일 간의 이 정도 수준의 관계 정상화 안보 협력이 가능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의 이 협력을 하는 것이 그만큼 자신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으로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다. 한일에 더불어서 미국까지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작년 11월에 포럼편에서 한미일 공동선언이 나오고 지금 8월 달에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시점들을 다 볼 때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과 미국이 연합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것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데 거기에 일본이라는 국가까지 같이 협력한다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을 굉장히 낮추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대잠수함 작전, 또 더불어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식별하는 능력. 그런 일본의 이지스함 능력이 출중한데 물론 미국도 이지스함이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만 미국 이지스함은 늘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죠. 1000km 반경 내에 있어야 탐지 식별이 가능하고 요격이 가능한데 일본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할수록 북한이 발사하는 핵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탐지 식별 능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최근 보셨겠습니다만 한미일이 이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정상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제는 이 AP4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아시아 퍼시픽의 4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이 4개 국가가 나토와 같이 연맹을 하고 있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말하고 있는 통합 억제라는 인터그레이트 디터런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토의 그 기본적인 자신들의 작전과 활동 영역은 주로 유럽이었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인도태평양의 미국 동맹국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물론 이 협력의 수준과 이 범위는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더불어서 나토 동맹국까지 상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상대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북한 핵에 대한 효용성을 정말 낮추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반작용에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흔히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미일 구도 대 북중러 구도. 근데 북중러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책을 조금만 들춰보면 1950년 한국전쟁 그 공모될 때부터 시작해서 1950년에 한국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를 절대 믿지 못합니다. 역사적인 그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권위주의 체제, 특히 1인 지배 체제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북중러의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 어떤 가치, 정말 그들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편의에 의한 결합이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고도화하고 자신들의 핵 보유국이 되겠다라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 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북한 핵을 사실상 효용성을 굉장히 낮추는 반작용들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에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고 또 이것의 반작용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계된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